뭐냐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뉴스 보는 부분은 그동안에 저한테 이제 몇몇 이제 투자 제안들이 또 많이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금리 인상하고 지금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이렇게 부동산이 이제 사람들이 막 짜내서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보이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당근을 통해서 뭐 이런 책상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당근을 통해서 보는 거는요.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뭐래요. 돈은 무엇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돈입니다. 경제학은 흔히 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학문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추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학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근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당근을 통해서 에어컨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지금 뭐가 또 쏟아져 나올까요? 김대표에서 명품을 제가 개인들이 얼마 전에 제가 18간 우리 금융수천방에 올려드린 거기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5만원 건. 장롱 속에 숨겨졌던 5만원 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 다 썼다. 네. 이제 유동성은 고갈이 났고, 쉽게 말하면은 짱바가 났던 돈에서 숨겨뒀던 돈들이 나오고 있다,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 경기는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쯤 돼서, 제가 이런, 그 시적인 어떤 흐름에서 언제쯤 돼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방향성이라도 확실하게 이제 이게 간지 분지를 알 수 있는 시점은요, 내년 4월 총선 끝나야만 합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어제도 뉴스에 이제 우리 상무님 계시는데, 뭐 대구행에서도 하여튼 불미스러운 금융사고가 발생했어요. 경남은행 발생했죠. 부산은행 발생했죠. 또 뭐 얼마 전에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게 뭐든지 간에 선순환 대로 잘 돌아가면 그런 어떤 일들이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속도가 턱 서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고는 뭐예요? 점검하게 돼 있죠? 사고 날 때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즘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자, 아파트도 다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어컨 냉장고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또 뭐가 쏟아져 나올까요? 5만원거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쏟아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 명품입니다. 명품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시대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는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팡질팡하다 보면은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에 잠잠하니까 아이고 지금 조금 까불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중, 바닥 아닙니다.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금리 인상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우리하고 미국하고는요, 체질적으로 미국도 하면서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어요. 한국이 반드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것입니다. 그냥 정권 초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뭘로 지금 막 하고 있느냐? 법이 아닙니다.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나요?
여소야된 거야. 국회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몰라 시행령. 영은 뭡니까? 명령이죠. 근데 법 밑에요 명령이 그죠? 지금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대로. 그래 가는데 뭐 아까 내가 챗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뭐 챗봇 이렇게 하면서 저게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저기를 가다가 간 미국 유학을 간대요. 미국이나 독일인가 유학을 가다가 갔는데 갔다 오는 시대가 바뀌겠다마는 그때 되면 아마 발붙일 틈이 없을 겁니다. 끝났습니다. 경수라는 이름으로 갈 만큼 달랐습니다. 미국까지 진짜 많이 갔다. 드루킹이라는 결국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챗봇이에요. GPT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할 것 없이요. 거기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 100% 조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간별로 거기에 보면 이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 보세요, 여러분.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조작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항상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민주당. 그게 드루킹 시범 보였다라는 그것이 지금 사실은 네이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그자 이제 언밸런스가 되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어떤 일관성 추진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이는 것은 쪼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 버티다 하마나 하다가 이제는 뭐가 나오냐 명품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 뭐 까르띠에 시계부터 롤렉스 시계부터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은 핸드백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주문 걸어놓고 뭐 6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그건 다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마케팅 전술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입 오파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롤렉스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고 외국 나오면 그런 일 없습니다. 루이비통 사기 위해서 6개월 기다려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샤넬 사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단톡방에서 미쳐도 곱게 미쳐요. 네. 제가 1000원짜리 470만 원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000원짜리 470만 원 그거 가지고 10만 원 따가려고 했잖아요. 그 프라다 그 핸드폰 만들겠다 그거. 꾸며가지고. 그게 이게 무슨 여자 핸드백 하나가 3천 몇백만 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 에르메스 무슨 백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세금 때문에 갈 때 그때 1,600만 원 하는 게 지금 이게 한 3,800만 원 좀 하더라고요. 미쳐도 보통 우리나라가 명품이 가장 비쌉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세계의 그 가격 시장 자체를 우리가 주도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어떤 프리미엄 붙는 거 다 보세요. 그러니까 팍 끌어오르는 게 너무너무 빨리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어디다 해놓으면 포항에서는 제일 부자 동네가 됩니까? 네? 이동이에요. 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근에다가 내 동네를 이동을 해놔놓고 한번 올려놓고 뭐가 올라오는 거랑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성일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신천동하고 순동 하늘과 땅 차이 올라오는 게 순동은 저는 뭐가 올라오게요? 다 명품이에요. 전부 막 쏟아져 나와요. 특히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뭘까요? 핸드백이 있어요. 핸드백 심지어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네? 차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비슷비슷해요. 뭐 좋아합니까? 커피잔 안 좋아합니까? 찻잔 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소주도 나오고요. 비슷비슷해요. 다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5만 원도 쏟아져 나오죠. 그거 쏟아져 나오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반증하느냐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지금 뭐 부동산 관련 아파트 관련 뉴스들은요 100%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제가 그 다쪽방에서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올렸는데 부동산 법을 잡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없애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 딱 없애면 답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변호사에게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 경중을 따져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아파트 가격 조작하다가 괜히 걸려가지고요. 변호사 면허 뭐 정지당할 일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변호사 시키나 안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만대만 담합에 대한 기기묘묘한 담합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자체가 심지어는요 이래요. 이거 뭐 공공연히 그래요. 제가 수성구에 살다 보니까 수성구에 주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만약에 이 시세가 3억 5천 나가는 걸 3억 원에 만약에 매각으로 팔게 되나 어디 될까요? 그 아줌마 죽습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게 엄밀히 말하면 다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5억에 팔든 얼마에 팔든 내 맘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담합을 해서 니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화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단어를 정확히 잘 쓰셔야 돼요. 애들한테도 꼭 가르치세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완전히 틀려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시장 원리는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구조는 뭐가 주로 지금까지 많이 좌우했느냐? 관치금융, 관치경제 이런 부분들이 개도국의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어서 만명권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변화가 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이제 받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선행 지표로 가는 투자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계를 했습니까? 수락했습니까?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그런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12,150 매출밖에 안 돼요. 발행 주식수가. 그러다 보니 한 주당 이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제 감자 피죠? 몇백만 원 하겠죠? 한 주당 가격입니다. 한 주당 가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 봐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투자증권 아시죠?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최민정 인턴하고 장준희 인턴이라는 친구가 챗GPT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PPT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올라왔는 거겠죠. 그래서 오픈 AI, 챗GPT 소개, 그다음에 챗GPT 투자에 이거는 투자 적용한다. 그다음에 질적인 분석, 양적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 플러그인 데모 요약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뭐 투자에서 꼭 알았으면 싶어서 오픈 AI가 도대체 뭔지 보시면 오픈 AI는 2015년에 설립된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기업입니다. 챗GPT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오픈 AI입니다. 2020년 챗GPT 3.0, 2021년에는 델이 2022년도에는 챗GPT를 출시했습니다. 20년, 21년, 22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챗GPT는 GPT 딥러닝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하면 컴퓨터가 이제 우리 말 알아듣고서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지가 만들어서 구현시켜준다. 편하게. 이 언어 모델은 질문에 답변하고 기사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 그 다음에 에세이, 코딩 및 이메일 등 다양한 글 작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2월 22일 현재 1억 명 그리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6천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델이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래픽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및 모델로 사용되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1,500만 명이 다운로드를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오픈AI라는 회사를 보면요, 2015년에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요 보면 재미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요 보이시나요 혹시? 일론 머스크. 저는 새끼는 꼭 이렇게 낀기가 있어요. 시경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힐리아 서치캡 카본가 하면서 등의 창립자가 만든 인공지능 개발 회사에도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창업에 쉽게 말하면 발기인이다 이 말입니다. 공동 창업자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 머스크가 하는 이 일은 이런 세상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네, 온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얘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에 선행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I 소프트웨어 인터뷰 질문 5개를 적어줘. 예를 들어 인터뷰 질문 5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서치에는 케이스 스터디로 이런 안면 인식 인터페이스 우수사를 알려줘.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습득대가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다음에 신규 NFT, PFP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줘라.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A랑 데이터 B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달라. 코딩, 예를 들어서 코딩이 뭐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하는 언어의 그 기술을 가지고 코딩을 한다, 코딩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한다고요? 컴퓨터, AI가. 그래서 텍스트 기반 게임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달라. 그 게임을 만드는 코딩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자, 이게 장점이 뭐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라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이 안 하니까요. 일관된 품질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확장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투자 대가들의 투자 전략을 요약 및 설명할 수 있다. 또는 투자 공부 전략이라든가 또는 공부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투자 및 요약 및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코딩 트레이닝 전략에 도움이 되고 데이터 상관관계를 누가 분석한다? 우리가 분석하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투자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모르잖아, 그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그럼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뭐가 절약이 되죠? 시간, 돈, 뭐 다양한 비용들이 다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 모방하기, 예를 들어서 GPT를 열어,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투자자에 대해서 질문한다. 윌리엄 오닐 어떤 투자자지?
밀리모델 저 진짜 그리고 양쪽으로 모방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그것을 명령을 하면 이 챗GPT가 백테스트 및 시력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투자 전략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참고 자료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표준정가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부터가 이제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표준정가 같은 거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그 파일 스크립터에 대한 질문, 그다음 트레이딩 뷰, 파일 스크립트 열기, 그다음에 빌트인 또는 셀프 메이드 전략 선택, 어떤 전략인지 모른다면 GPT에게 설명을 했다. 어떻게 수정할지 자세한 질문, 백테스트에 다시 수정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뷰, 그래서 빈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러니까 투자를 할 적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최윤성하고 그 인턴이 이런 챗GPT 활용에 대한 PPT 자료를 만들었더라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아주 초보 인턴으로서의 관점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다음에 대한 답변, 정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 그 다음에 관리 품질 평가, 경쟁 우위 평가, 산업 분석, 뭐 기업 지배 구조 이해, 그 다음에 ESG 요인 검토, 그 다음에 뉴스와 추세 해석, 고객 및 브랜드 인식 분석, 이런 뭐 질적 분석, 양적 분석이 나오는데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를 넣으면 거기 컴퓨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인공지능이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게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그래서 챗GPT는 다음 질문에 다음에 대한 답변, 정보, 그런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인터프리터 플레이를 이용한 시각화, 그다음 위대한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핵심 지표, 그다음 가치 평가 방법과 계산, 핵심 지표에 대한 설명, 재무제표 해석, 투자 이론, 통계 개념, 뭐 포트폴리오 이론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했어요. 제가 오늘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다트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뭐 38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다양하게 찾아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이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챗GPT가. 그래서 이런 오픈 AI에게 물어봐서 그걸 참고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나의 어떤 판단에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경쟁 있게 만들어주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싫든 좋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쓰는 시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이 기업의 시가총액, 그다음 미국 내 소규모 사업수, 그다음 세금 신고서의 상관을 차트로 보여줘. 말로 하면 얘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그걸 코드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뭐 OECD 데이터로 찾은 화폐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게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수 특징 뭐 링크 내용 요약 정리 이거 보면 뭐 많습니다. 비디오 인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내용 요약 및 그다음 A.my 그래서 도큐멘트에는 PPT 형식으로 자료 만들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옛날에 PT 하던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볼리오 인베스터, 그다음 트레이딩 인사이트 뭐 보면은 이런 데서 뭐 기술적 분석 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피스칼 노트 해가지고 여기는 법률 컨퍼런스 관련 투자 관련 플러그인의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참고적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영역들에 종사할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생기겠죠. 지금 못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모를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자면 오픈 AI와 챗GPT를 소개하고 투자할 때 챗GPT 활용도, 질적 양적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GPT 프로그램 활용하고 적용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투자증권의 인턴 사원이 만든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줬기 위해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만 들어보셔도 돼요. 특별히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가 뭔지에 대한 부분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지금 이거 이 회사가 이제 막 설립이 돼가 있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 육성하는 그런 데들 투자하는 펀드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 몇 군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이런 스타트업이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금 받았대요. 지원금은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기 라스트 마일 택배차 인간 협업 로봇 물류 기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보시면 물류 창고 내 택배물은 로봇이 운반한다. 물류 창고 내에. 근데 이제 창고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물류 창고의 라스트는 결국 마지막은 누가 한다고요? 인력으로 합이라고 되죠. 그죠? 그래야 그래요. 이것은 이제 누가 대신한다고요? 로봇이. 로봇 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로봇이 뭐죠? 지금? 네? 아니, 그거 말고요. 집에 다 있는데. 그렇죠. 로봇 청소. 그 로봇이. 지가 뭐 이렇게 코스염 같은 거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뭐지 턱이 뭐 2.2cm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 전부 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다 체크를 다 하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옛날에 이렇게 많이 본 항구가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컨테이너가 됐는데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시절의 컨테이너는 혁명이었겠죠. 이게 옛날 항구라고요. 수출 수입 항구라고요. 지금 제불포항, 지금 인천항, 네? 부산항, 부산포 항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규격화 딱 돼가지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인식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겠죠. 이해되세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차 안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게 지금 뭐 페덱스부터 전 세계 모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저걸 하겠냐? 택배물을 컨테이너처럼 처리하자. 택배물을 내니까 이제 박스 처리. 택배물을 공장 출고 때부터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장 출고 때부터 행선지를 분류를 한다. 그래서 물류 창고 있고 없이 차량 간에 분류를 해요. 차량 내에 분류가 가능한 차량 분류로.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그림이에요. 인식을 해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니 어차피 수거하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 수거하는 차에서부터 공유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 모든 효율 비용이 줄어야 안 줄어요? 줄어요. 그게 거기에 대한 사업성 보고 서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LX 일렉트로닉, LX 그룹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자동화 기술위원회, LX 일렉트로닉 자동화 교수 20년을 했고요. 매트 65 무단 변속기 개발한 경험이고 자동화 로봇 시스템 개발했고 아시아나항공의 근무복 로봇 시스템을 개선했대요.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서 딥러닝의 분류 사업 성공 수율, AI와 물류 성공 가능성 7천만 원, 2022년도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부터 이렇게 받은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업인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요. 택배 기사의 업무 중에 54%가 분류래요. 요거 배송이 6시간. 식파 작업하고 분류 작업이 6.6시간이야. 하루 12시간 반을 일을 하는데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택배 기사의 업무 중에 54%가 분류더라고요. 그래서 집화로 업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21년 7월 달에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관한 연구서 보고서에 나온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택배업 종사자의 위험 요소별로 노출 정도 봤더니 여기 이제 반복적 동작에 의한 육체적인 위험 0.467, 그 다음에 중량물 식욕, 무거운 거 그게 0.494, 그 다음에 고객 상대하는 정신적 위험이 0.666이더라.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국내 물류 로봇 시장 규모는 2022년도에 206억, 작년이죠. 요 평균 13%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답이 나와요. 택배 매출액 및 단가 추이를 보면요. 2020년 택배 매출액이 무려 7조 2,355억 원. 이 중에서 상하차 및 물류 인건비가 1조에 1조, 14%. 이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상하차 및 분류 인건비가 14%, 배송 수수료, 집합 수수료,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 운송비,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빠르고 줄이면 되죠. 그럼 사업성이 있어 없어요? 그 제한서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 라스트 마일 택배 차량 로봇,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 돌아가죠 이렇게. 요걸 차한테 성형합니다. 인식을. 그래서 요거는 뭐 기구부, 센서부, 제어부, 디스플레이, 그 다음 IoT 해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뭐는 상부의 고정 지지형, 또 회전형, 그 다음 흔들림에 대응하는 스캔 시간이 50m/s,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 보온 수준, 그 다음에 터치 모니터 시스템, 배송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 블록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렉 단위 물류 로봇에서 100cm 전체 물량의 전체 87.3%가 물량 중 차량용 물량 창고 엔드마일 렉 트레일러 컨베이어, 그 다음에 엔드마일 렉 트레일러 표준화, 그 다음에 고객별 경선지별로 렉의 분류. 여기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요 특별사가 CJ, 로젠, 한진, 롯데인데 서브 터미널이 45개소, 그 다음에 서브 터미널 계약별 대리점이 전국에 423개소가 있고요. 물류 인건비를 30%를 경감할 수 있고, 인건비 14%가 1조인데 무려 이만큼 줄일 수 있고, 노동력 이 아까 보면은 6, 3.0, 3.6이었죠, 그죠? 그래서 12시간, 12.6시간이에요. 일하는, 택배에서 일하는, 그거를 9시간 36분으로 줄일 수 있고, 비용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7,329억 원, 연 1조 129억 원에서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거죠, 그죠? 14%에서 물류 인건비를 무려 30%를 증감을 한다. 14% 10%를 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 30%를 주는 거죠. 그래서 택배 시간 작업 기사는 택배 기사 작업 시간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물류 인건비도 현재는 요거고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준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시간도 택배 기사 시간도 줄이게 돼요.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뭘 만든다고요? 로봇, 물류 로봇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물류는 로봇과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과 시스템 스토리지, 그다음 창고 관리, 그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특급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선조예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는 LS 한전에서 팀장 근무를 했고요. 파워스 기술이사고 뭐 한양대 공대 전기과 LX 일렉트릭 전문위원 자동화 분야에 30년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인 보관한 무슨 호텔에다가 비대면 컨베이어 입출고 로봇 시스템 납품을 이미 했고요. 그걸 특허 발명 같은 거에서 그래서 2020년 딥러닝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수행해가지고 여기 영상 인증으로 해서 7천만 원의 그 연구를 받았는 사례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인프라 종합 도시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 여기 회사들 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런 회사들 파트너를 통해서 자동화 기술 지원은 테스트 장비 지원은 LX 일렉트로닉, 그다음 대입 컨베이어에서
기구 제작 및 장비 지원, 그리고 토피아에서 비대면 그리고 물류 로봇 IoT 연동, 그다음에 롯데를 통해서 호텔 세탁물 비대면 분류 시험, 협업을 뭐 이래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펠릭스 솔루션이에요. 요거예요. 그래서 김선조라는 분이 이런 걸 하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런 기업을 이 기업이 정부 정책과제 지원도 받고 또 이 기업이 또 뭘 받아야 돼요? 이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초 처음 투자, 시드 투자 하는데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라고 와서 제가 한번 봤더니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물류 로봇의 사실적인 부분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 가는구나 하는 실제를 보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이미 뭐 물류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오랜 동안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만들 걸로 봐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나중에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 갈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냥 오전에 이제 요거 풀자.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 사모펀드 만기권 주식 인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 회사가 이제 그 유전체 진단기, 분자 진단기. 우리 내가 우리 2019년도에 우리 분자 진단기 그 뭐였지? 이런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그 무슨 회사에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투자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에 이 회사도 이번 코로나에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그 저기 됐었어요. 이 회사도 40분 만에 그 진단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장사로 이제 미래에셋하고 하나가 공동 상장 주관사로까지 결정났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심사 청구를 했다가 상장을 철회를 시키고 자진 철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상장 주식 시작하는 지금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한 46,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RCPS라는 거예요. RCPS. 상환우선 상환우선주라 해서 RCPS.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주식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채권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이 되죠? 요게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먼저 투자했는 이게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요게 지금 30만 주예요. 30만 주. 네, 30만 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역추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역추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이제 3년 아니면 5년 만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IBKC 이게 사모펀드란 말이에요. IBKC. 근데 이런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 이제 알면 진짜 뭐 혼자 뭐 다 한다 해도 과하네요. 하트 여기 보면 전자공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다가 시선 다이얼을 쳐보면 됩니다. 여기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년 것이 돼서 무조건 10년을 눌리고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회사가 나와요. 감사 보고서가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게 뭐 기술 특례라든가 이런 거 아닌다 하면은 특례 상태 아닌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흑자의 상태로 몇 년 감사 보고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3년이요, 3년. 불밖에 안 올라갔는데 얘를 상장하다가 뚝딱거린다. 그럼 다 그거 멀었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감사 보고서 한번 볼게요. 이 감사 보고서를 들어가서 주석을 딱 내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간 숫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여기 이거 나와. 2019년도께 나옵니다. 이게 여기 다른 데 들어가고. 38을 치면 됩니다. 38 숫자로 38 38만 쳐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은요 이게 나와요. 38 커뮤니케이션 비상경 주식 장애 주식 이거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뭐 다트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게 심사 청구했었대요. 청구했었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IPO 공모라고 나오죠. 가격은 어디서 보냐? 비상경 매매에서 봐요.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시선 쳐볼게요. 시선 가입 머티리얼인데요. 시선 가입 나오죠. 시선 가입 머티리얼스 이거 얼마예요? 46,300원이에요. 그죠? 모아 뭐 이렇게 그동안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모아를 딱 쳐보면 거의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46,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는 15,000원 같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던졌거든요. 네, 제가 전에 말씀을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30만 주 얼마에 샀느냐? 17,610원 주다. 정확히 맞았잖아요. 그게 실력이에요. 네. 17,610원에 샀더라고요. 이 30만 주를 여기 지금 들어가 보면 이거 영리할 수 있거든요. 기업 개요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회사가 청구를 했대요. 심사 청구. 거다 심사를 시켜주십시오 하고는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하면은 여기 딱 나와요. 대본. 여기 보면 IPO 공모 있죠. 이걸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요. 그러면 청구 종목, 승인 종목, 기업 IR 일정, 수요 예측, 수요 예측 결과, 공모주, 신규 상장 즉 다 나오죠. 청구가 들어가 가지고요. 승인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짧으면 2달, 길면 6개월. 그럼 예를 들어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서 다시 재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재청구도 나옵니다 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청구 들어가고 나서 상장까지 가는데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2년 걸려요. 왠 줄 아세요? 청구 들어가지고 승인 났는데 승인까지 났어. 이게 절차예요 전부 다. 이거 보이죠? 청구 종목 하면 보이죠? 이거 청구 종목 보이죠? 그죠? 청구 종목을 딱 치면 청구해놓고 얘네들이 자동 처리했으니까 승인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럼 승인 종목 칠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승인 났는데도 취소 처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일단 청구를 했으니까 했는지 아닌지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선가를 쳐보는 거예요. 얘 나오죠? 다음 나오죠?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해가지고 단기순위 26억, 매출액이 496억 9천만원, 49억 6,100만원,
자본금 10억 157억인가 100만이 157억 8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단기순이익이 이렇대요. 그래서 희선바이오가 청구일이 작년 8월 17일 날 청구했다가 올해 4월 달인가 철회를 나오죠. 이제 요거 자진 철회가 나오죠. 이제 요 기업 코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을 제가 비상장 주식 때 명의개서가 있다 했죠. 명의개서는 주권 위반의 확인서가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자주권으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전자주권으로. 전자주권으로 바뀌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통일주권 얘기해요. 기억나십니까? 통일주권으로 되면요, 증권 그 감독원에서 그 기업에게 뭐를 부여하냐, 코드를 부여합니다. 기업 코드. 그게 요겁니다. 기업 코드 여기 나오죠? 요게 상장을 할 적에 기업 코드란 바가 부여되는 거예요. 상장 첫날에 기업 이름을 쳐도 되고 저 번호를 치면은 그 기업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번호가 요 자진 처리가 됐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2020년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볼게요. 여기 보면 주석을 다 볼게요. 주석을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아까 IBK 뭐였죠, 그죠? IBK 아까 IBKC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투자조합, 그죠? 3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없어, 그죠? 요 보면 요게 18만 주잖아요, 그죠? 18만 주. 그다음에 요 보면 요 또 있어요. 그 조금씩 해가지고요. 개인들하고 그다음에 기관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만 주가, 그게 요게 330만 주였대요. 근데 지금 아까 몇 주였죠, 주식수가? 700만 주였잖아요, 그죠? 자, 보실래요? 여기 702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0만 주 정도 되겠죠? 그 30만 주가 만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요게 만기 도래로 인해가지고 주식을 상장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채권화 시켜서 처음에 약정했을 때에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약정한 대로 해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청구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게 청구가 들어오면 그 회사에 이익이익이 있을 때는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익이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펀드 주인을 갖고 손바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을 바꿔야 되는데 상장을 못 해버렸잖아. 경기도 내려앉았잖아. 근데 시장 가격은 아까 4만 봤죠? 거의 100% 개미들은요, 전부 이 가격에 다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기가 틀림없이 이게 3년짜리에서 5년짜리는 펀드는 그렇다 했잖아요. 그럼 3년 전에 투자했기랑 5년 투자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3년 전 상황 또는 5년 전 상황일 때 얘네들이 얼마에 투자했는 걸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피에서 투자 약정을 했어. 근데 얘네들 목적은 뭐예요? 5분 손에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걸 찌를 수 있으면 봅니다. 이런 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이 늘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제가 이거를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아, 이건 돈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4만 원 해줄게. 또는요 3.5 3만 5천 원 정도 해줄게.
하면 우와 싸다고 닭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부분 이래 생각해요. 왜? 현재만 보고. 이 RCPSA라는 이 상한 우선 주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펀드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다면 이거를 절대로 이 가격 또는 이 가격에 안 사죠. 제가 짜봅니까? 그래서 제가 오퍼를 던져놨었거든요. 15,000원 같은 내 실수하면 볼게요.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는 계속 서칭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17,610원. 이때 투자한 금액이요. 17,610원입니다. 거의 정확히 때려봐죠, 그죠? 네. 내가 15,000원 같으면은 내가 인수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급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급한 거 같으면 예를 들어 나 보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사실은 우리 원금인 거다. 그럴 때 원금은 17,610원을 들어놓는 거지. 내가 잘 모르면은요. 내가 3만원을 칸든 내가 4만원을 칸든 시장에서 형성되고 나는 이 가격은 그냥 내가 파워되는 거예요. 공개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고 그게 능력, 그게 실력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회사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스를 늦췄을 뿐이지 다음번에도 분명히 한다 안 한다 이거? 한다. 이런 기업들을 하나씩 제가 체크해서 저축해서 이거 이런 말이 있으면 속담에 가재 물 마르면 나와야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칭하고 촉을 당겨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놓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보통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긴장기 뛰는 걸 떠나서 이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아까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봤죠? 기관 투자가들이 15% 이상 들어와 있어요. 이미 시드 투자부터 해서 그러니까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도 가격에 해봤자 아까 얼마예요? 지금 5%밖에 안 되죠? 그죠? 지금 700만 주 같으면 300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전 가격 지금도 사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빼줘. 그럼 기회만 잡을 수 있다라. 그럼 무조건 먹어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옵니다 반드시 이게.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보험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기업이에요. 2012년에 설립된 우선 유전체 분석업체로서 유전체 정보 기술의 맞춤형 정밀 의료 기술과 체외 진단 의료 기사를 분야를 선도하는 등등 해가지고요. 악성 뇌종양이 교모 세포종 치료에 쓰이는 헤모졸로미드 항암제 예후 예측을 위한 MGMT 유전자 메티라 진단 제품인 에피탑 MGMT 디텍션 키트의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서 우선 유전체 진출에 첫 시멘탄을 쏘아 올렸다. 등뿐만 아니라 노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우선 변이는 유전자 보유 소외는 변하지 않지만 노화, 비만, 흡연, 환경오염, 섭식 등 환경적 요인으로 유전자 발현 및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변화가 돼서 암이나 면역질환이나 대사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일련의 비선천성 유전적 영향을 통칭하는 걸 가지고 우선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자,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다고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 서열의 특징 연기에 메틸기가 붙는 DNA, 메틸레이션이며,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대체로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방해받지만 때로는 활성화되면서 병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변이 현상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그다음 평생 건강관리 모니터링, 항암제 적합성 판정 등 이러한 부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스는 이에 맞춰 우선 유전자 시기에 대비하고 우선 질병의 조기 진단 분야에서는 유전성 질환의 진단 및 발병 예측도 위험도 예측, 그다음 암의 조기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의 정도도 알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뭐도 하여튼 개발을 했고요.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을 받았다. 이 회사가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2018년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 진스아이를 론칭해서 치매, 황반면성, 노인성 난청 등 노인성 질환 11개 암종과 그다음에 당뇨, 심장 질환 등 이런 유전자를 분석해서 특이적 유전자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질병 위험도 예측이 가능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뭘로 이어지죠? 매출로. 자, 국민소득이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헬스케어 쪽 산업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증가해가지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헬스케어 쪽이 이렇게 좋아지면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산업이 하는지 아세요? 그 같은 그 다음이 바로 진짜 제대로 된 힐링 산업이 되게 그 힐링 산업이라 하는 부분에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행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다시 여행 산업이 리레이팅을 할 거라고 보죠.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디서 체감을 하느냐?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제 차를 보면 구름에 떨겼어요. 지금은요, 제가 어려서 했지도 못해 어디 가서 차는 차를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이 가게에 갈 수 있어요. 크루즈 여행 가고 싶은데요.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돼요. 명함 주세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심리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서 갑니다. 그래서 후손 유전체는 선천적 유전자가 설명해 주지 못한 질병 진행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 DNA 메타리체 같은 확연하고도 안정적인 바이오마커가 있다는 점, RNA나 단백질로 진단하는 방법보다 조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출생의 질병 전반의 형태 및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 기존 화학 면역법보다 비효 효과가 높고 정밀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경쟁력 있는 진단 분야다. 이 부분은요, 세계적인 기업보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하는 인자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보다 무려 세계 최고의 기업 64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 경쟁력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을 이번에, 이 가격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던져놨습니다. 일단 던져가 있기 때문에, 던져놨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이 가격도 바깥으로 내려와요. 또 이렇게. 근데 한 1년쯤 흘러가지고 다시 시선 봐요. 내한테 오라는 보장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알고 제가 뭔가를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참 기가 막힌 무신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아직 상장도 아닌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위벤처스라고 위벤처스 투자 파트너스에서 펀드를 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이제 우리 울트라 사이트 그것처럼
흔들면 되네. 이게 이제 저한테 왔는데, 우리 3월 달에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기억나세요? 그거 이 왔던 것처럼 왔어요. 근데 이게 이 회사의 총 주수가 뭐냐 12,000%인데, 근데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1,600. 왜냐면 매출의 38%가 마진입니다. 이제 여기에 온라인 판매로 집어넣은 단가가 있고요. 네. 젊은 대학생이 거의 네, 다 사요. 아시네. 그래서 이 회사가요, 회사 이름은요, 피스 스튜디오. 회사 이름. 근데 이 회사에, 설립을 할 때 투자자가 또 누구냐? 이게 투자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무신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기 되는 거예요. 네, 주주명부를 보고, 이 주주 구성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무신사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수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들어가서 서수관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이 회사는 이제 피스피스 스튜디오는요, 2020년 7월달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자본금이 6,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매출은 4.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클럽에서 저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가 왔는데, 포스트 밸류 얼마냐면요, 1,664억 배입니다. 그러니까 11,000원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이걸 거기 밸류에다가 30% 할인된 주가가 얼마냐면요, 750원 주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죠. 네. 그래서 무신사에서 이 회사가 2020년 설립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 무신사 파트너스가 시드 투자를 했죠, 이 회사에. 그렇게 해가지고 75억을, 요 펀드는 75억을 모집을 해요. 총 모집하는 금액 500억이에요. 500억인데 엑시트는 이제 설정을 해서 엑시트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가지고 연평균 수익률이 50몇 프로예요, 이게. 자, 볼게요, 같이. 비스비스 마르디라는 브랜드인데, 이 마르디 이거 전속 탤런트가 걔 이름 뭐죠? 그거 도깨비 나왔던 여자예요. 김고은. 네, 김고은이더라고요. 이고은이가 김고은. 아무튼 간에 원래 매출이 약간 700억 정도.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내년에는요, 한 1,7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450억 정도인데요. 고객의 90%가 외국인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와는 외국인이 줄을 선대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70%가 일본인이랍니다, 이게. 이 브랜드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훼손율 어떻게 했는데, 이 회사가 또 뭐 메리트 프랑스와 저거라는 이 회사를 그냥 흡수 합병해가지고요. 마르디는 이제 매장이 두 군데예요. 온라인만으로 해도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 마르테소와 저거만 매장에서 한남은 손님의 90%가 외국인이고요. 70%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무신사 재팬 매출의 80% 이상이 마르디라는 브랜드. 뭐 이뻐요. 나는 옷을 모르겠는데 어떤 날에 이게 예? 애들 사이 되게 좋은 소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신사 파트너스 대표였던 서수관 씨가 마르디 대표, 무신사 동반성장 펀드도 주주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 펀드가 여기 이 회사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무신사 매출 비중에서 90%로 절대적이다가 50%로 줄었대요. 그만큼 이 회사가 무신사를 왔다 갔다 할 만큼. 무신사는 제가 다툼 들어가보니까 4천억이거든요, 매출. 그리고 그 단기 순이익이
1,몇백억이에요. 1년에. 야, 이게 플랫폼이 밸류에이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요, 12배를 인정받았더라고요. 우리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트렌드. 자,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무려 요즘 같은 통해서 38%의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가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뭐, 그러니까 자본금 얼마 안 되는 회사야. 6,200만 원 가지고요. 700억 매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본금 6,200만 원. 그죠? 어쩌면은 지금 우리 김 대표 보증금보다 적은 것도 아이가? 적은 거 아이가? 응? 백화점 보증금보다 적은 거 아이가? 근데 자본금 6,200만 가지고요. 왜냐면 20대, 10대 인스타나 온라인 하잖아요. 네. 걔 무슨 사를 써보고 애들끼리 막 정각하면서 계속 퍼지는 거.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됐잖아, 5년 줄 됐잖아, 회사가 줄 됐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안 사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주식사가 뭔데 왜 공부를 그냥 네.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집 옷이 괜찮다, 네. 단가는 높아 이럴 때. 네. 내가 봐서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애들 좋다고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쏠림이에요. 심리이기 때문에 쏠림이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막 퍼지니까. 예, 그리고 왜 우리 왜 어느 시대에 우리의 뭐 트렌드, 네, 뭐 맞아요. 단꼬바지, 뭐 네. 쫄바지 뭐 이런 시대 있잖아요. 그냥 그런 똑같아요. 못 막아요. 이렇게. 이 쏠리면 이거 절대 못 막아요. 근데 이걸 쏠림을 통해서 그 기업은 뭘 만들어버리죠? 규모를 만들어버리죠. 네? 그리고 시장을 끊는 순간에 지가 좌지우지하고요. 지배해버려요. 못 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지금 보면 같은 비슷한 그룹들은요. FNF라는 상장회사 있잖아요. 거기가 8.6배, 브랜드X가 14.6배. 근데 이 회사는요. 12배를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또는 2026년에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조건입니다. 여기 보면 K 브랜드 글로벌 인지도 상승,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브랜드로 힘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때는요 온라인이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요 온 오프라인 병행해서 난리 구조로 변화되고 있대요. 왜 온라인에 더 단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반품이라든가 이런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온라인 시장 지배를 가진 브랜드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뭐가 올라가요?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패션 브랜드의 매출 한계선 자체가 상승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견인도 브랜드 전체적으로 매출 상승했고요. 국내 단일 매출 1조 원, 나이키, 아디다스에 의해서 뉴발란스가 약 7,500원 선, 노스페이스가 7,645원 선, 국내 SPA 브랜드인 탑10이 매장 630개 매출로 7,800원, 유니클로가 8,000원, 디스커버리가 5,000원, 그 다음에 MLB가 한국 매출이 9,920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약 4,000원 수준, 매장 180개의 그 다음에 칸골이 1,000원 정도 매출인데 이 회사는 매장 몇 가지인지 아세요? 3개. 그게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넣어봐야 안 넣어봐야 당연히.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당연히 이런 기업에 여기 투자자들은 벌써 저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안 들어와 있겠어요? 말할 필요 없겠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뭐 얘기가 필요도 없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제 온라인 인지도가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업 브랜드로. 그래서 아무튼 뭐 펀드 개요. 위 시그니처 블랙 펀드 3호예요. 벤처 투자 조합이고요. 그리고 펀드 규모 83억. IPF 통해서 매각을 한다. 펀드 설정일은 올 지금이에요. 8월 달에. 만기는 최종 설정일부터 5년이에요. 원래 이거 해놓는 거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거는 이제 만기가 된 거예요. 그죠? 3년 아니고 5년이에요. 통상 3년은 5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됐다 이 말이지. 아까 그 시선바이오가 2012년도에 저걸 했잖아. 그죠?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한 11년 정도 됐으니까 내가 봐서는 한 5년 정도 투자한 RCPX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운영보수가 2%, 그다음에 중간배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보수는 기준 수익률 10% 이상의 경우에 15%를 성과보수 줘야 돼요. 누구한테? 한다. 그런 구조고요. 투자업체는 피스 스튜디오고요. 총 투자 금액은요 500억 중에 여러 개 나눈다 했죠.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110억, KB 인베스트먼트 90억, BNE 인베스트먼트가 70억, SL 인베스트먼트가 50억,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5억, IML 인베스트가 20억. 요것만 미정이 나오면 다 확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벤처 캐피탈이 가져온 게 얼마냐 하면은요, 아까 75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신주는 1,100만 원이 한 주다. 신주 408주, 우주 387주, 총 5.3%, 총 해서 75억 원인데요. 신주는 1,100만 원 한 주에 1,107만 원이고요. 우주는요 774만 9천 원. 그래서 엑시트 했을 때 멀티플 약 2.5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적인 IRR을 49.2% 정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00% 자회사인 제인 마르디를 포함 그 외 자회사를 제외한 금액 2022년, 2023년 원래는 약 700억 정도 내년 1,500억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보세요. 이게 407억에 마진이 160억이야. 거의 40% 육박하죠. 나는 우리가 원래 이만큼 안 들어가는 이게 재고 회전율이 복제 끝내준다 얘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게 마케팅 기술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왜 땡처리거든 하는데요. 이 분들이 땡처리가 없대요. 아, 네,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이렇게 됐어요, 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무신사에서 동반선택 번지가 9% 들어와요. 그래서 뭐, 이거 보세요. 자본금 원래 4월 기준에서 6,200만 원. 그리고 직원수 46명입니다. 46명 가지고 원래 700원 매출한다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저거라고요. 29cm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29cm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요, 전체 브랜드 랭킹 1위다. 3년 연속. 그 다음에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 여성 브랜드 랭킹 1위가 마른디라. 아니, 서경대학교라고 있어요. 서경 서울경대학인가? 하여튼 서경대 의학과 출신이 부산이다. 하여튼 그 패션에 대한 의상학과 출신이 서경대가지고 내가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르디 메르크레인가 뭐 메르크인가 뭐 시험 보세요. 이게 334%의 고성료가 사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시험 상향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 성장하는데 저는 이렇답니다 지금. 이 한번 보세요. 줄 서야 돼요. 이거 뭐 이거 솔직히 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거의 90%가 해외 매출이고 이거 오프라인 것도 아니야. 네. 해외 매출이고 또 일본 매출이 그렇게 많고 일본 애들은 완전히 이거 그냥 빵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가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먼저 하느냐라고 뭘까요? 새로운 신상품. 원래 그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저래. 이게 기업을 잘 무슨 말인지 이럴 때 오히려 지금이 투자를 주셔야 돼요. 상장이 아니라 상장 안 해도 얼마나 드는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총 모집 규모 500억에 아까 들어가는 기업들 봤죠? 서로 마음 투자 파트너스부터 아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예. 기회만 되고 돈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주식을 알아라.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아무튼 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벌써 메르디 메르크디가 제인 메르디 메르크디를 100% 자회사, 55% 자회사, 60% 자회사, 60% 자회사, 60% 자회사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요 다양하게 벌써 가고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창업자인데 지분 투자를 해줘가지고 지분을 내게 됩니다. 근데 자본금은 되게 기가 막혀. 500만 원, 500만 원. 원래 설립을 했어요. 이 전부 다 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이제 시장 지배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굳이 남아있는 이 국력으로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회사 같으면 너 투자해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나랑 목적하잖아요. 그럼 나의 리스크도 어떻게 분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작 진짜 다른 어떤 그 외부 자금을 땡기지 못하는 위험에 봉착했을 때 쓰기 위해서 내 자본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현금이 수십 조씩, 삼성전자 수백 조가 있어요.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몇 10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주주배당 유상증리하는 거예요. 근데 몇십 조 가지고 있으면 주주배당 유상증리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주배당 유상증리하면 그 유상증리 청량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패션 브랜드 시총, 그리고 지분 가치 여기 또 다 나와요. 밸류 턴 12배, 그 다음에 상장 보유가 75억 가지고요. 그 지분은요, 4.3%밖에 안 돼요. 그래서 75 투자 원금이 2.5배를 다 수령했을 때 151억이고요. 연평균 49%, 연평균 50% 정도 그래 봅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보면요, 이거 투자 후에 요렇게 이제 요번에 FIT에서 이렇게 신주 구조가 발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15,000주가 돼요. 이거 비슷하죠 이거. 15,028주, 15,030주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있죠? 우리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때 왜 우리 600 몇 주가 상장하고 나면은 15,000주가 오래 안 됐거든요. 비슷해요. 그리고 무조건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당 몇 천만 원짜리 주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계산해 볼게요. 750만 원이야. 요럴 때가 15,000주야. 자 15만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75. 그죠? 맞죠? 150만 주가 되면 75,000원. 맞나요? 그럼 요게 1,500만 주가 돼요. 7,500원. 자, 요게 상장 숫자야. 그런데 마진율이 37%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그냥 30%만 잡을게요. 그냥 마진 곱하기가 들어요. 아야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곱하기 마진. 율 30%. 그럼 여기서 곱하기 30% 하면 돼요. 그게 주가예요. 이게 주가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거의 90% 맞아요. 그럼 이 회사 주식은 얼마 간다? 예, 1,500만 주가 상장을 했을 때 이 회사 주식은 30배 정도가 가야 정상이다. 37, 21, 35, 35, 15, 그러면 22만 5천 주. 이렇게 가도 이 회사 주식이 부담스럽다 안스럽다? 전혀 안스러워. 그럼 언제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그 주식은
숫자 게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걸 보고 지금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아, 최소 1개월은 20만 원은 간다. 왜? 자, 이런 의류 플랫폼 이런 기업들, 제가 플랫폼 기업들은 보통은 주식수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많다 했죠. 맞잖아요. 카카오 4억 5천만 주예요. 이해되시죠?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면 제가 그 신문에 그 보내드렸는데, 워런 버핏 회사 한 주당 주식이 얼마라고 했어요? 7억. 한 주당 7억.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근 방에 결국 저 뭡니까?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돼버렸죠, 그죠? 초전도체 사건. 지난주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또 막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다,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주식이 많이 빠졌었는데 코로나 그 환자들이 지금 약 7만 명, 5만 명, 7만 명 한대요, 전국에. 그런데 항원 항체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꼭 봤으면 엔비디아의 창업자입니다. 9살 때부터 미국 학교에 변기를 닦아봐. 바이든을 때린 1조 달러 지배왕 엔비디아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젠슨 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특히 미국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인종차별을 많이 느껴봅니다. 어떻게 인종차별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동양인들은 다 급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빨리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특히나 우리 동양인들이 기다리면요, 더욱더 기다리고 더 느리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표가 나지 않아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미국 가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그런 거. 아마 이 친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AI 최대 수혜주 GPU의 창시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 세계 그래픽 카드 GPU 시장 90%를 독점 중이다. 그래서 이 창업한. 그래서 9살의 미국 기숙사에서 모진 인종차별 그 시절을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태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을 건너간 이민자입니다. 과학자인 아버지, 영어 교사인 어머니, 태국에 내진이 발달하자 9살 난 한 살 동생과 함께 사회상 깡촌인 미국 켄터키 오네이다 침례교 기숙학교에 봅니다. 참 켄터키주는 진짜 그렇습니다. 돈 없는 돈. 그래서 하여튼 자기 희생 기대식 지적 정직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러한 사람이 세계적인 어떤 기업의 창업자가 되고 오너가 된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1인 가구 세대 나홀로죠. 이게 이제 증가를 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번에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애들 대부분요, 가족이 같이 있는 그런 집에서 그런 일에서 자라생깁니다. 혼자 있는 애들이 자기 과대망상, 자기 스스로 세상을 만들었다 폈다 졌다 이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져온 반대를 봅니다.
뭐 이런 시대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게 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유럽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43조의 손실을 발생합니다. 전쟁 경제학이라는 제가 유튜브 올려놨는데요. 143조를 손실을 봤대요. 유럽 기업들이. 그러면요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돼요. 1430조 원의 먹을 거리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이고요. 두고 보세요. 제 말 틀리시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 뭐죠 그 빚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4경 그죠? 4경인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아세요? 때 맞춰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때 맞춰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돈들이 팍팍 돌았습니다. 저 쿠웨이트 찾아주고 5조 달러 받았어요. 5조 달러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가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든 이기든 간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재건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망할까 봐요. 절대 안 망한다고 봅니다. 안 망하게 해야 돼. 왜? 이미 투자해놓은 거 있잖아. 우리 한국 총알도 포탄도 주고 투자해놓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 많이 깔아졌잖아요, 완전히 그죠? 지금 뭐 또 그 무량판으로 지금 그 철근 안 들어가는 그 무량판 그걸 지금 난리 부시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해외 건설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뭐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뭐 현대건설 기계, 현대 인프라코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굴착기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그 전에 물론 되겠지만 최소한 있잖아요. 물 밑에서 있잖아요. 2달 전에 결판 납니다. 지금 아예 결판 안 나봐요. 근데 분명히 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도 될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그러면 그 휴전이 우리 한국처럼 지속될 수도 있잖아, 그죠? 휴전되는 순간 무조건 다시 복원해야 돼 말아야 돼.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상당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공매도 청산이 끝났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F+를요 연일 계속 팔아주고 있다. 그럼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개미. 결국에는 죽습니다. 무조건 다 죽습니다. 버핏의 주당 7억, 버크셔의 주가가 7억. 근데 이 7억짜리 주식이요 하루에 3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한 주에 7억이다 이 말씀.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누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너무 안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세요. 네. 계속 갖고 있으세요. 살짝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현금이 돌아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수주가 아마 점점 더 가지화가 될 거로 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는 좋아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돈 벌기 참 쉽네. 이 양반 KB국민은행 직원들 이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요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왜 증권 업무를 누가 대행한다? 은행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 아니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사단을 판정까지 말할 필요 없는 게 야야야 거기서 무상증자에 사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들통났던 거예요.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업무상으로 얻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결국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 뭘 얘기를 하느냐? 후진금융을 얘기를 하는 처음으로 거예요. 안 받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안 받았어요. 초기를 안 받았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고발된 상태고요. 사실 처음으로 지금까지 안 받았겠지. 네? 지금까지 처음으로 안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그래, 뭐, 아무튼간에, 우리 은행 700억대는요, 경남은행 500억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국민은행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대구은행은 좀 조용한가 이랬더니, 또 며칠 전에 대구은행도 붕뜨셨어요. 진짜. 그리고, 50년 동안 천천히 갚으세요. 영끌 망설이던 청년들 다시 몰렸다. 제가 있잖아요. 이 뉴스를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왜요? 왜 소름 끼쳤을까요? 이게 일본하고 똑같기 때문에. 30년 전에 일본이 말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 집을 사는데요. 아버지가 집을 사는데요. 아버지가 지금 집을 매수를 하는데 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아들의 동의가 들어가면요. 이 대출 기간이요. 몇 년에 주게요? 예, 50년. 정의는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대요. 전 은행들이 지금 있잖아요. 50년 대출해줘. 이사 50년 정도.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자, 이런 제도가 똑같이 닮아간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포나 산다 안 한다? 예, 결과도 똑같아요. 두고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쯤 스크랩을 했었냐면요. 2001년쯤 되는 것 같아요. 20년. 근데 그때에 이미 건 10년 전에 이미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부동산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빈집층이 있다. 빈집 관리하는 빈집층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정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본과 너무너무 흡사하게 닮아가고 그래서 이런 금융권 제도 그리고 또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스케줄까지도 너무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6년 만에 사드 사태로 저게 했던 것이 6년 만에 완전히 이제 재개가 됐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도 안 열리겠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역시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마카오를 갔더니 물밀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막 들어온대요. 이제 풀렸어요. 그럼 무슨 주가 갈까요? 오 박수 칩시다 이럴 때 또 이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뉴스를 듣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이런 거 한번 쳐볼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전부터 좀 떴겠죠. 코스맥스 오늘 10% 떴네. 어제 또 봐요. 어제 19% 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보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올려드린 뉴스와 뉴스 전부 다 뭐와 관련된 뉴스를 제가 올려드린다 했어요. 돈과 관련된 뉴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이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돈과 관련된 뉴스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걸 한번 보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뉴스 언제 올려줬어요? 어젠가? 얼마 안 됐는데. 어제죠. 응. 그 예를 들어서, 응. 그죠?
어제 이거 샀었어요. 예를 들면 단타를 치더라도. 근데 자 보세요. 이 보면 벌써 조금 진조들을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차트거든요. 한번 보세요. 있는데 팡팡팡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아모레 퍼시픽 한번 쳐보세요. 이런 거 참 혹시 이제 주식 저거 하시면 아모레 퍼시픽 한번 쳐보세요. 이 한번 보세요. 이미 선행되고 있었다는 이유수 전에 이미 올라갔어요. 이거 뭐 언제 올라갔냐면요. 7월 27일에 뉴스가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후행지표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대장주예요. 아모레 이 퍼시픽이. 그러니까 얘가 그냥 가만히 묻어 있다가 이거 어느 날 갑자기 14%나 갈 일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11만 1,300원인데 지금 어찌되든 13만. 오늘 뭐 내렸든 어디 됐든 간에 그죠? 네.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대부분 이제 알 수 있죠. 그 뭐지? 미샤? 그게 그 뭐 코스맥스인가 그렇죠? 그 브랜드가. 그래서 뭐 그런 거 또 뭐더라? 하나 유명한 거. 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아무튼간에 이상한 잡주들은 코스온.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코스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프리 IPO 때 좀 들어갔었어요. 네, 요게 프리 IPO 때 제가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이게 이 코스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이거 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이게 엄청나게 갔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아모레 퍼시픽의 그 OEM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장품하고 바이오 이런 의료하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래요. 근데 그쪽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에 좀 돈을 좀 올려가면서 별 큰 성과를 못 내면서 더군다나 코로나로는 미리 했었어야지. 그 이제 그 화장품 OEM이 푹 붙잖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도 뭐 코스맥스도 뭐 하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다 막 주가들이 막 폭락을 했잖아,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코스온도 내려앉았습니다. 상승 표시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뭐 OEM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근데 항상 이래요. 또다시 중국인들의 어떤 여행 이런 수요들이 이제 폭증이 늘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과거 같은 그런 행태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적인 가림소가 붙어서 좀 바뀌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큰 수요잖아요. 얘네들이 또 이렇게 저기되고 하면 물류도 그만큼 돌 것이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공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요, 항공료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20명 단체로 가면 항공료 더 비싸다고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명 이렇게 가요. 4명이 가도 네네네. 그랬더니요, 가게가 안 와요. 하여튼 미국 갈 일 있고 하거든요. 내한테 이렇게 항공 끌어다가 하면 되더라고요.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시켜요. 심할 때. 그런 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걔네들은 왜 돌아올 비행기 미리 하는데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바보예요 유학생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늘 비행기 표 많은데. 근데 뭐 이렇게 그런 혜택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박아주셔요 항공사에서.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거 모르고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분명하고 확실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조건 100%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게 항공료. 네, 절대로 안 삽니다. 그 진짜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식이 게으른 것이고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게으른 거고 내 의식이 게으른 거고 탐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지. 예. 그런 거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아, 내가 게으르구나. 어리구나. 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죄송합니다. 내가 뭐 잘하는 게 뭐 직설적인 표현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러냐면 목적은 뭐예요? 미국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은 날아가는 거야. 미국은 가면 되잖아,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싸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는 270에 가고 누구는 105만에 가고 어느 쪽 선택하세요? 맞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미국까지 갔는데 뭐 105만짜리 사려고 270만짜리 앉아가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비행기 안에 예를 들어서 A380 같은 경우에는 한 470명 정도 타고 가는데요. 그 470, 500명 가게 되는 그 인원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네, 다 틀립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세상이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아, 니는 뭐 늦게 끊었잖아, 니는 빨리 끊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끊는 방법에서의 오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끊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 항공권 사이트나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가 뭐 스카이스캐너라든가 또 그 뭐죠? 익스피디아라든가 뭐 많아요. 그런 카약인가 뭐 이런 정말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런 항공권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한 명으로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가격을 조율해 보세요. 그리고 4명으로 조율을 딱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비쌀까? 너무 차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명으로 항공권 조율을 하는 것과 4명으로 항공권 똑같은 항공권 조율을 하는 것은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 바로 60만 원 올라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바보처럼요. 우리 여기 모임에서 가니까 거기 검색을 10명이란 등신 중에 상등신입니다. 그거. 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10명 그게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은 뭘로 다 체크 다 되게요? 그게 챗 GPT. 지금 내가 무엇을 검색을 했다. IP 주소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후에 VPN이라고 있어요. 내 주소를 한국에서 검색하지 않는 것처럼 알게 하려고 VPN을 이용해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검색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우는 거예요. 반드시 지우고 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저는 별별 짓을 다 해봤거든요. 도는 거예요. 내 검색에 내가 다시 있잖아요. 4명 해가지고 딱 올리는 순간 그 가격 그대로 기가 막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게 하는데 아빠 나 뭐 한국어디 가면 아빠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월드 검색해보고 얘들 한번 해봐라.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 클릭하는 순간 계속 올라가요. 아니 그건 원래 그 전에 이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거 다 붙어가 있었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알고 있어요. 내 IP 주소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올라가, 계속 검색해보자, 계속 올라가시죠. 어차피 꼭갈 사람이니까. 네. 어차피 언제나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서 오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 가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ICN에서 인턴이거든요. 이제 그 보안 코드예요 이게. 제가 한때는 이제 전 세계 보안 코드의 한 80%를 다 외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튼 간에 SFO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여기서 가는 거 검색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가지고 이런 몇 명.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예를 들어서 시애틀, 뉴욕, 그다음에 또 NW가 뭐야? 6월. 그 뉴저지에 공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 건너편 뉴저지에. 그리고 또 나과 뭐가 무슨 난가 많이. 하여튼 유해는 공항이 3개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맨하탄 근처로 해가지고요. 위쪽에 하나 있고 이 뉴저지 하나 있고 이쪽에 그 다리 건너가는 하여튼 거기가 존 F 케네디예요. 통상 이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도 마이애미가 있어요. 마이애미. 이리 거면요 비싸요. 근데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포트 로드데일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싸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UA, AA, DA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델타항공,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요 3개 공항이 있는데요. 요 공항들이 주로 쓰는 메인 국제 항공 노선에 그 공항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UA가 주로 가요. 그 다음에 DA, 델타는 존 F 케네디로 다녀요. 똑같은 유럽을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니 뭐 타고 가서 니 존 F 케네디로 갔겠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플로리다 갔다 왔어. 그럼 어디서 내렸어? 그래 가면 예를 들어서 나 마이애미에서 내렸어. 그럼 너 D 타고 왔구나. 또는 뭐 A 타고 왔구나 이렇게. 대보잖아요. 왜? 이 마이애미에는요 UA가 안 가거든. 포트 로드데일은 UA가 가요. 올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에는 또 UA가 많아요. UAA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공사 어디 가는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끌어보지 않으면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명 가는 것도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족 여행을 4명이 간다. 이거요. 장난 아니에요. 100만 원, 돈 400만 원인데요. 그러면 400만 원 같으면은요, LA에서 내려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NIM이라고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1시간 정도 가면 되겠다. NIM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디즈니랜드 풀코스 살 구경하는 게도 100만 원 막 때려쳐요. 100만 원까지 안 들어. 한 45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하면 끝내줘요.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에 많잖아요. 미국에는요, 오리지널 디즈니랜드가 NIM입니다. 올란도도 있고, 뭐 시월드는 올란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란도를 가면, 저기 있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크루즈를 꼭 한번 같이 한번 가가지고,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나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 나사라는 것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다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요. 올란도였습니다. 플로리다에. 거기를 가보시면 실제로 거기서 이제 아폴로 11호가 다시 공습이 거기서 발사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막 그대로
다 그거 뭐 제연도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가면 콜롬비아와 아시죠? 우주왕복선 콜롬비아. 그게 이제 뭐 십몇 년인가 쓰고요. 원본이 퇴역이 됐어요. 지금 우주왕복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뭐 저희 잘 안 나오죠. 이제 다 저가는 방법 있는데 다시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쓰고요. 2호기 3호기를 만들었다가 그 첫 번째 퇴역한 그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실물이. 그리고 이제 그 우주선 그 항공석에 앉을 수도 있고요. 그 시뮬레이터 타볼 수도 있고 뭐 실질적인 이제 우주 뭐 이렇게 간접 체험 거기는 진짜로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말이에요. 시월드도 좋은데 그런 어린 좀 무서워가지고 대나인 디즈니랜드가 정말 좋아요. 미국 한국에서는 가까우니까 그런 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가보시기로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제 기본적인 뭐 여건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돈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삭제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두 군데의 아래코인 포레시 상장을 해서 그 평균 가격을 저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내 상장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2, 3주 정도. 그래서 아직도 추이를 봐야만 하고요. 아직은 뭐 지금 이제 울렁울렁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봐서 아마 뭐 발행 같아서는 이제 교체 샌드박스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그거 되면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저걸 이제 공개하는 그런 데는 많이 가지고 미친 듯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거하고 상장 스케줄하고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안 맞더라도 어차피 그런 부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해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는 그대로 잘 해가고 있고 지금도 정신이 좋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뭐 주식이나 혹시 이런 어떤 부분들 혹시 질문사항 그리고 지난주에 포스코 관련해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뭘 안 물어봤냐? 얼마에 사느냐를 안 물어봤어요. 그럼 그럼 진짜 바닥에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증거. 우리 사주. 우리 사주로 그렇게 샀어요? 근데 그렇게도 회사에서도 주고. 네. 원래도 샀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20년만 그 정도 같으면 그 옵션이 안 붙어 있겠네. 퇴사하고 상환을 붙겠네, 그죠? 네. 팔고 싶으면 언제 팔아도 되는가 보다, 그죠? 그럼 뭐. 왜 그러냐면, 이번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있는 주식들 중에,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2차 전지와 같이 이제 뜨는 건 분명히 맞는데,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포스코가 아니에요. 철강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환경 회사고, 에너지 회사고, 또 바이오 회사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다양한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광산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바뀌었는데 이런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많이 저걸 해가지고 그들의 지적 싱크탱크가 어딘가요? 포스코 공대입니다. 포항공대. 거기로부터 그 포항공대의 또 어떤 산학 협력의 지원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러 소스를 받고 주고, 뭘 줘요? 돈을 주고. 받는 것도 뭐요? 기술을 받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브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억을 투자를 해줬잖아요. 그거 수십 배 던졌습니다.
포스코는. 예, 화학공대에 출연했는데 수십 개가 졌습니다. 서로 이제 그런 효과가 나면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산학과 학교의 그 제대로 된 멋진 모습. 사실 서울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는데 특히 포스코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진 모델이 되니까 이제 한전공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그러니까 포스코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업이 완전히 이제 ESG, 에너지, 그다음 뭐 환경 이런 어떤 기업을 거듭나면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주가가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왜 이렇게 그 2차 전지 붐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정들을 받을 때 가장 적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20만 원 돼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 얼마에 샀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래, 그럼 뭐. 그래서 퇴직금 내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들이 최고 많이 갔을 때 70 몇만 원까지 70소리. 그때 안 팔았어. 그때 안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그거 똑같이